탁월한 혁신은 천재의 창의적 결과가 아니다. 간밤의 탁월한 통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종 알고리즘이 있다.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다. 스페이스X 사례가 혁신이 탄생한 알고리즘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버전 1을 만듭니다. 안 되죠. 버전 2 터집니다. 버전 3 떨어졌습니다. 이걸 내리 13년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자고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버전업을 해나가는 과정, 시행착오를 버티면서 버전업을 해나가는 과정, 이 두 과정을 버틸 수만 있으면 당신이 그 어떤 이름이라도 탁월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오픈AI의 GPT처럼 어떤 한 새로운 산업을 여는 기술들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3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이끌어오신 공과대학의 이정동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정책, 산업정책, 기술 혁신 이론, 기술 진화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시기를 한국 사회의 어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정체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께 생각하셨을 때 가장 최근의 혁신은 어떤 것이었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지 좀 구체적인 그 시점이나 사례를 혹시 생각하시는 바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한국 산업이 황무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놀랍도록 성장한 결과 36,000불이 넘었죠. 국제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최근에 우주 발사체까지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업적들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혁신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혁신의 결과물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이른바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데서 모범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더 잘 수행해낸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격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추격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스스로 두 발로 딛고 일어선 나라 가운데 그 추격의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혁신의 정체 위기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우리가 보던 산업을 늘 보지 않습니까? 보던 기업을 늘 듣고 있고. 그렇죠. 재계 서열 순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착화되어 있고.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게 뭔가요? 새로운 게 등장하고 새로운 게 등장한 그 자리만큼을 낡은 것이 자리를 비워주고 그게 창조적 파괴의 과정 아닙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매일같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신기술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하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게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는 팔로워로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되게 자주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던 대로 살면 정말 안 되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해오던 일이 누군가 새로운 길을 열면 그걸 빨리 따라가는 거였다면 뭐 그대로 그것도 계속 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이른바 불리우는 나라들에서 만든 어떤 모범, 지침, 매뉴얼, 사례를 갖고 그들보다 더 잘 해내면 되지 않냐. 네. 이 모델이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을 왜 하시는 없냐면 그걸 더 잘해내는 존재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최근에 딥시크를 보지 않았습니까? 챗GPT가 소위 이른바 개념 설계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보이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똑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뛰었죠. 근데 딥시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알려진 길에서 누가 더 빨리 뛰냐는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의 좀 탄생 설화, 탄생 과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공통점이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좀 수렴이 되는 걸까요?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되기 이전에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탁월한 혁신, 장르를 여는 기술 혹은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그런 혁신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면 정말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처럼 탁월한 천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흔히 상상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깨고 싶었던 가설 중에 하나가 탁월한 혁신은 천재의 창의적 결과가 아니다. 간밤의 탁월한 통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종의 알고리즘이 있다.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다. 그걸 따르기만 하면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에 비견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제 연구의 주장입니다.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게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글자 그대로 최초니까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보자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이 제대로 잘 나올 리가 없죠. 문제 제기, 비전, 꿈, 희망, 목적 그걸 제시하고 그럼 버전 1을 만들겠죠. 솔루션이라고. 그럼 잘 작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먹겠죠. 그럼 고쳐야 합니다. 고치고 버전 2가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자고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버전업을 해나가는 과정, 시행착오를 버티면서 버전업을 해나가는 과정, 이 두 과정을 버틸 수만 있으면 당신이 그 어떤 이름이라도 탁월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르를 바꾸는, 장르를 여는 질문, 최초의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그 최초의 질문의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뭐 기업이나 국가 단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게 좋은 최초의 질문의 사례일까요? 저는 스페이스X 사례를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제쳐놓고 스페이스X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이 탄생한 알고리즘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로켓 발사가 1단과 2단이 붙어서 쏘면 1단은 버리거든요. 그리고 2단에 실려있는 위성들을 정해진 궤도에 올려주고 올려달라고 말한 곳에서 배송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업의 교과서는 1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발사 비용이 대부분 1단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 비싼 걸 매번 버리니까 굳이 비유하라 그러면 배달업인데 짜장면을 하나 배달하고 매번 오토바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거의 80년을 했습니다. 매번 버렸습니다. 세우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세우는 거 따지느니 차라리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거꾸로 세워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벗어나는 질문이고 업계의 통념에 반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소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질문,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는 건 던져보면 대체로 욕을 먹죠.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스케일업을 합니다. 버전 1을 만듭니다. 안 되죠. 버전 2 터집니다. 버전 3 떨어졌습니다. 이걸 내리 13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실패한 사람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학습을 해서 다음 버전을 만들고 다음 버전을 만들고 그렇게 기어올라간 것이죠. 왜 첫 번째부터 성공을 못했을까? 연봉 비싸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못 만들었을까?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이 좀 허술하죠. 그러면 버전 2를 올리고 버전 3로 계속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 13년의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개념 설계가 나왔고 많은 국가들이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을 그린 것입니다. 게임의 룰을 아예 바꾼 것이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요,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에 관한 인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볍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게임의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중요하던 문제가 중요치 않게 되고 중요치 않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새로운 교과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스페이스X 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오토바이를 버린다는 얘기는 제가 교수님께 처음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유였고 좀 의문도 생기는데,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왜 오토바이를 버려야 되지? 라는 이 질문이 좀 속된 말로 얻어 걸린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 최초의 질문이라는 것들은 다 룰을 바꾸는 질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땐 다 말이 안 되어 보일 텐데, 그 중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것과 그래도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좀 판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던진 질문 거꾸로 세우자, 다시 쓰자, 일론 머스크가 엄밀히 던진 거 아닙니다. 이미 있던 질문이고요. 다만 묻혀있고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젖혀뒀던 건데 그걸 끄집어와서 다시 되살린 겁니다. 제가 최초의 질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랜드 퀘스트라고 바꿔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초의 질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최초? 남들이 안 했던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제가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최초라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전적 질문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늘 아래 새 것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또 다른 것들 조합해서 그것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 훨씬 맞는 것이고요. 혹은 도전적 질문을 선택하고 뽑아 올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은 많이 던져보는 게 좋은 질문을 사후적으로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공의 사후 확증 편향이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니까 처음에 좋은 질문을 던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에서부터 말이 될 것 같은 질문까지 많이 던지고 그중에 확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당첨이 된 거예요. 혁신이 많이 나오는 국가는 좋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사회적 공유죠. 시행착오 경험을 사회로 공유를 하면 사회 전체가 훨씬 더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 비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외람되지만 되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당연하지. 그 기록 남겨야지. 근데 그 당연하게 하면 좋은 것이 지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실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 조직 문화에서 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사회? 왜냐하면 전임자가 할 때 뭐 이렇게 시행착오 있었다는 걸 써둬야 뒷사람이 더 좋은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추격할 때는 인수인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벤치마크가 항상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를 계속 따라가면 되니까 기록하고 축적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거의 없죠. 밖에 정답지가 있으니까. 근데 정답지가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 쌓고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미개척 땅을 탐험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처음에 한 1km 가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1km 가본 이야기를 열심히 써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그런 의미에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이나 공유의 문화가 아직은 취약한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실패에 관용적이지 않은 사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 실패라는 것을 바라봐 오신 경험을 한번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행착오를 품어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DNA가 그래서 그건 한국의 문화와 본원적 문화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심은 문화고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기제입니다. 벤치마크를 통해서 알려진 길을 혹은 매뉴얼을 빨리 확보하고 시행착오 없이 그들보다 더 빨리 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의 DNA가 그렇지는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빨리 뛰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신발끈을 묶어 왔던 거고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풀 수 있는 계단을 올라온 거죠.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의 유산을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습관인 것처럼 고유한 관행이었던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물고기한테 물 설명하는 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 건 투명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할 때마다 뭐 회사 같으면 심할서 쓰게 하고 뭐 누구를 징계를 하고 이런 걸 너무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자명한 것처럼 느껴질 따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내면적인 변화, 태도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변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제도라던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조건과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도전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버전 1의 비교적 허술한 시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기회라는 게 뭐 대단한 기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구멍 정도, 물속에 있을 대롱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공간만 열어주면 특히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격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세대에게 그 숨구멍만 열어주면 저는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제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믿는 혁신의 알고리즘, 원리를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천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그랜드 퀘스트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했던 일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제가 딱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벗어나는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굉장히 처음에 좀 난감해 하시고 이 짓을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시다가 아주 극히 공감해 주시고 질문들을 아주 도전적으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에서 꼽은 황당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만 거대한 질문의 그 예시들을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시즌 3의 그 분야의 고수들이 출제한 문제가 지구 저궤도에 있는 지름 10cm 미만의 우주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였습니다. 우주 쓰레기 가운데 10cm 이상은 뭐 몇만 개가 되는데 그건 번호가 다 붙어 있어서 궤도를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10cm 이하는 개수도 추적만 하더라고요. 1억 3천만 개인가? 1억 3천만 개. 그게 초속 7.5km 이상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1억 개 이상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가끔씩 그 지구 궤도로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타서 없어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도는 놈들이 1억 개가 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얘가 어떤 위성을 때렸다. 그럼 거기서 또 파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구 저궤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성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파괴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의 GPS나 뭐 이런 게 없는 인류가 사실상 100년 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인류적 문제에 직면해서 답은 없죠. 당연히. 답은 없지만 저걸 한번 치워볼 수 있을까? 아니 태평양의 플라스틱 섬도 어떻게 치워보려고 노력하는 판에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결국 작지 않은 이 인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숫자도 너무 많고 그 10cm 미만 그거 어떻게 다 치우냐 이런 것까지 뭐. 네, 불가능하고 거기에까지 너무 그렇게 비용과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문제인 거죠. 그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 치운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라고 싶지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을 자임한다면 이제 그런 인류적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도전하는 눈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철학적 시야를 갖고 도전하는 가운데 남들이 갖지 못한 기가 막힌 기술도 보수적인 산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혁신들을 만들어내온 또 다른 비법이기도 합니다. AI가 우리의 모든 지금 뭐 연구라던가 기존의 학습이라던가 뭐 질문을 던지는 방식, 응답을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AI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가? 라는 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그런 도전적 질문을 더 많이 던져볼까에 대한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AI 시대에 우리의 질문은 앞으로 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아니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AI가 탁월한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다는 건 기술적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 막 이렇게 학습시킨 다음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연구 갭을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봐 잘 만들 거예요. 근데 정말 새로운 장르를 여는 질문은 인간의 의지와 꿈과 욕망과 희망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 진정한 그랜드 퀘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 발전이 아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탄생하는 과정은 알고리즘이지만 알고 보면 기술 발전의 과정은 인간 욕망의 현현 과정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그랜드 퀘스트는 엄밀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근데 편향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가능한 편향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삐딱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수의 역할이 뭐고 학생의 역할이 뭐냐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하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의 논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오, 이걸 내가 잘할까? 인공지능이 잘할까? 당연히 인공지능이 잘하죠. 그 시대의 교수의 존재는 뭐냐? 저는 편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 교수가 갖고 있는 그 편향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 것이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편향이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편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그만의 그랜드 퀘스트를 던질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역량이 질문을 던지는 역량이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질문은 기술적인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는 것이죠. 세모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세모나게 살고 싶은데 기반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동그랗게 살고 싶은 사람은 동그랗게 살고 싶은 대로. 그런 질문들이 가득한 사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편향을 제거하고 매끈매끈해지기를 사실은 요구받아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가 편향 그 자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편향이 비전으로 만들어지면 그랜드 퀘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편향을 제거하도록 편향을 조금 없애야 될 것으로 말해왔는데 갑자기 나 다시 편향된 인간이 되라고 삐딱한 인간이 되라고 했을 때 또 혼란스러우실 거란 말이죠. 앞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혼란을 겪고 계실 분들께 어떻게 또 그분들의 편향을 질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경전에 나온 말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완전하게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기보다 비록 덤벙거리고 가끔 쓰러져서 무릎이 까질지라도 자기 길을 가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한다. 그래도 안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안 죽냐? 거기서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가 기존의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작지만 더 많이 만들어주고 더 보담아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과 또 우리 사회가 함께해서 글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에 나서는 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2인 삼각 경기 같습니다. 다 같이 조금씩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원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쌓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적은 동사입니다. 쌓는다는 뜻이니까. 뭘 쌓는 거냐? 도전적 시행착오를 쌓는 것입니다. 도전적 시행착오를 쌓을 때 축적이 되지 도전적 시행착오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퇴적이 되는 것입니다. 축적이 되기 위해서 축적의 목적어가 도전적 시행착오라고 할 때 도전적 시행착오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질문이 높아야 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높아야 도전적 시행착오가 생기지 질문의 수준이 낮으면 하룻밤만 해결할 문제로 무슨 도전적 시행착오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적인 질문, 그 질문의 도전성과 시행착오의 축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등을 밀어주는 공진관계에 있죠. 그 과정을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서울대가 먼저 나서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 시스템이 제일 빨리 바뀌려면 되게 거대한 성공 사례가 하나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꿈자본이라는 말을 어떤 분이 쓰시는데 그 말이 굉장히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자본이라는 건 그 사회에 축적된 양만큼 그 수준만큼 질문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꿈의 크기만큼 그 사회가 축적해온 시행착오의 크기만큼. 그래서 아까 그랜드 퀘스트를 던지는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그 일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다.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급한 일도 많지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할당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정동 교수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문을 여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부디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축적하는 꿈의 자본 또는 도전적 시행착오의 자본이 앞으로 더 많이 축적되어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